안녕하세요. 지식계여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22년도 9월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돼서 1위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미러키 식인종 또는 미러키의 괴물로 불리는 제프리 다머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총 17명의 젊은이들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시체를 절단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흥미와 스릴을 팔아야 하는 드라마이므로 그에 대한 분석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약한 부분이 저의 제프리 다머 시리즈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제목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제프리 다머 미스테리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 제프리 다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이 매우 단편적이거나 현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에 반해 저의 동영상은 총체적이면서도 분석적인 방식으로 제프리 다머를 다룰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다머의 범행을 낳은 30평생 쌓아온 원인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왜 그는 4살 때 갑자기 활달한 아이에서 말없는 아이가 되었을까요? 왜 그는 4살 때 동물 사체의 뼈 조각의 부딪히는 소리에 강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그는 학교에서 바보 흉내를 냈을까요? 왜 그는 술꾼이 되었을까요? 그는 진짜로 외로움 때문에 살인을 했을까요? 왜 그는 살인을 했을까요? 왜 그는 네크로필이 되었을까요? 등등이 이 동영상에서 다룰 주제들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제별 시리즈로 다루었습니다. 15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위스콘신의 또 다른 괴물인 에드 게인과 비교해 보면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한 3달 전에 에드 게인의 심리 분석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죠. 위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 제프리의 재판은 1992년 1월 30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15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측과 검찰 측 변호인들이 논쟁한 것은 과연 그가 정신적 장애 또는 성격적 장애를 갖고 있는가 였습니다. 즉 사건 당시 살인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가가 재판의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였을까요? 사이코패스를 진단할 때 어린 시절 3대 특징인 맥도날드 트라이어드를 거론합니다. 이는 연쇄 살인이나 난폭한 범죄자들이 어린 시절 갖는 특징으로 만일 이것이 어린 시절에 있었다면 이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3가지는 방화, 동물학대, 야뇨증이 그것입니다. 제프리 다머가 동물 사체를 해부하고 절단하는데 관심을 보였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프리 다머보다 그의 아버지 라이오널 다머가 자신의 사춘기 시절에 이런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포된 후 밝힐 필요가 없는 힉스 사건까지 순순히 자백했고 뉘우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는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넘쳐서 배 밖으로 나오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였을까요? 그는 앞에서 언급한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소시오패스와 겹치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였을까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규범에 공감하지 못하여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없으며 그것이 잘못인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누가 다치면 돕지는 않았고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나이 또래에 비해 키가 컸음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술에 취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욕을 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기숙사 동료의 물건을 훔쳐서 판 적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일 뿐 그의 성격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스퍼거였을까요? 아스퍼거는 후천적으로 발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탈장 수술을 한 4세 이전 제프리의 어릴 적 모습은 매우 활기차고 상호작용에 이상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4세 이후에 유사자폐 현상을 가졌다 해도 이것이 그를 아스퍼거로 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조현병 환자였을까요? 제프리는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수시로 불쑥불쑥 의식을 차지하는 침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고 결국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을 잃은 아름다운 남성과 관계하는 침투적 사고가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조현병 환자로 의심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의 침투적 사고는 조현병 환자의 것과 다릅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침투적 사고는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에서 주인공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실제하는 친구로 보고 대화하는 그런 망상, 즉 조현병 사파와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제프리는 환청도 환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침투적 사고는 우울과 함께 나타나는 강박적 사고에 가깝고 이는 조현병의 침투적 사고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계선 성격 장애자였을까요? 그는 경계선 성격 장애로 진단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사건이 제프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홀로 남겨진 집에서 벌인 힉스란 청년의 살인입니다. 그는 음악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이 청년을 태우고 그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가 떠난다고 하자 그를 바벨로 공격해 살해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의 가장 큰 동기는 유기 불안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음은 이 성격 장애자들의 특징입니다. 첫째 특징은 실제적인 또는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둘째는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하기가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체감의 혼란, 즉 자아상이나 자기 지각의 불안정성이 심하고 지속적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2가지 이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5번째 특징은 반복적인 자살 행동이나 자살 신용, 자살 위협 또는 자해 행동을 합니다. 6번째 마지막 특징은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을 보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 영화인 베티 블루 37.2도란 영화의 베티의 성격입니다. 사실 첫 번째 특징을 제외하고 제프리에게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 번째 특징도 힉스의 경우가 유일합니다.